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읽는 변호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게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운과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이리 운이 없을까 한탄한 적이 있나요? 도대체 운에는 무슨 이치가 있길래 이 사람은 매사 승승장구하는 걸까요? 행운과 불운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0년 동안 정성껏 평간호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운은 신비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오히려 운이 달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으나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 이런 사례는 흔하게 볼 수 있지요. 제가 상담했던 유산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져 자리보전하고 누운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상담했을 때는 흔한 사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앞에 두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친자식들이 자신들을 제쳐두고 혈연도 아닌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큰 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어. 그러니 나한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큰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간호하기는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 일을 10년이나 계속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아주 훌륭한 일이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유산 상속을 반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했어. 정말 고생했단 말이야라고 생각하면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요. 또 인간관계가 나빠져서 운이 달아나 버립니다.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에는 오만의 덫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모처럼의 노력과 고생이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역사회에 헌신해도
낙선한 시의원에겐 이유가 있다. 마음과 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가지는 운을 높이려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운이 나아지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의뢰인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지역사회를 위해 몹시 헌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치회장이자 학부모회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이 유력자가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지명도도 충분하고 오랫동안 헌신했으니 쉽게 당선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가 전혀 모이지 않아서 큰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낙선한 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큼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일 때문에 관계자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선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말투에서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요. 그런데 왜 평판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치회장이건 학부모회 회장이건 모두를 위해 내가 일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투나 태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거만함이 묻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다른 사람의 반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거만을 떨었습니다.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애써 좋은 일을 해도 모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다툼도 일어나고 남의 신뢰나 협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아무리 유능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혼자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슬픈 특징 같습니다.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별로 운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디 겸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환한 얼굴과 온화한 얼굴은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 얼굴을 보면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부당 소송 등 재판을 통해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변호사인 제가 다투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이혼이든 부도 처리든 유산 상속이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는 더욱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상담료 정도로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의뢰자가 싸우도록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다툼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의 교관으로부터 분쟁 처리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고 배웁니다. 첫째, 대화로 해결하자. 둘째, 재판을 해도 화해로 해결하자. 즉,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저는 종종 재판은 의뢰자에게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결말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판이 불리한 결말인 까닭은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릴 거야.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부도움을 받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겠지요.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은혜를 입었을 땐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거의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감한 것은 도덕적인 부채가 사람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도덕과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입니다. 또 다른 도덕적 부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연에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은혜, 둘째는 부모나 조상의 은혜, 셋째는 가르침의 은혜입니다. 첫째, 사람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혼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덕분입니다. 둘째, 부모나 조상이 없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를 나누어 준 부모님이 2명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까지 합하면 4명이 됩니다. 조상을 한 대씩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조상의 수는 2배씩 늘어나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셋째,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나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은혜 갚기를 하는 것, 이를 선행 나누기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좋은 운이 나를 부양한다. 변호사로서 여러 인생을 보아왔지만 운에는 신비한 구석이 있구나 하고 가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운이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몇 번이나 직접 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로해진 부모님은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집이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면 새로 집을 장만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께는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소망을 이뤄드리기 위해서는 5 형제 중 누군가가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낼 거야? 형제들은 돈 문제로 상의하다가 다투기도 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큰 돈이 필요하니 무리도 아니었지요. 결국 차남이 내가 그곳에 집을 짓고 부모님과 함께 살게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려고 큰 돈을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까지 돌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차남이 5 형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제비를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남이 고향에 토지를 사고 집을 지어 부모님과 함께 이사한 후 몇 년이 지나자 갑자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어 토지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소원을 이뤄드린 효도의 결과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효도를 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행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보지만 나중엔 성공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란 지위라는 의미이므로 천작이란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맹자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권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부나 권력을 원하는 것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좋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나 권력을 얻는 일은 인덕 있는 사람에게는 뒷전이겠지요. 신기하게도 인덕이 높고 부나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운이 좋아져서 부나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식이 더 많다. 변호사들은 나이 많은 자산가로부터 재산 상속에 대한 상담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가능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고 상속세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절세 대책 같은 것은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변호사가 법률의 빈틈을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상담의 취지는 모두 가급적 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을 줄여서 자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사실 그들의 인생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가진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을 온갖 지혜를 다 짜내 절세까지 해서 자식에게 물려줘도 정작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저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큰돈이 생겨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효과적으로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니란 마음으로 오락에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박이 아니라면 고급 술집에 계속 드나들거나 여자에게 빠져 큰돈을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라는 방탕한 삶의 3대 요소에 유산을 탕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길에 빠지면 억 단위의 유산도 몇 년이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게다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사람이니 이후에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힘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게 몰락할 뿐입니다. 예전에는 유산 상속인이 여성인 경우 도박 이외의 유흥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호스트 클럽에 빠져 살거나 젊은 남자를 만나면서 유산을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고생해서 재산을 물려줘도 자식의 행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오래된 명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가문에서도 재산을 남기지만 그것이 자손의 번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가문에는 대부분 가훈이 있습니다. 예컨대 절약을 중시하거나 오만함을 벌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본연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오래된 명문가에서는 이런 가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번성해온 것입니다. 재산보다 덕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운수대통과 행복을 바란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장례식 때 사람이 모여야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변호사 외에 임원을 역임하고 있었기에 장례식장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참석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친족의 분양 순서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분양한 것은 그의 부인과 아이들뿐, 다른 친척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무언가 집안의 사정이 있었겠지요. 한 번은 어떤 자산가가 5명의 자식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일로 상담을 요청해 와서 의뢰인의 저택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5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는다오. 커다란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분명 외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을 이룬 데는 분명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텐데 유산 일부를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 보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요. 남에게 1원도 줄 수 없어.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천국에 들고 가고 싶을 정도요. 그 말을 듣자 자식들도 찾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졌는데 어느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친자식들도 가까이 가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젊은 시절엔 행복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마지막 여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서는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마음을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밝은 마음, 네라는 솔직한 마음, 죄송합니다라는 반성의 마음과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마음과 덕분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다툼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왔으니 현실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이겠죠.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좋은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교우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사실 좋은 인간관계로 행운을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요령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운을 트이게 하는 말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줍니다. 격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지요.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요령입니다. 저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야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근간이 됩니다. 글로 소통할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 때문에 엽서나 편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엽서나 편지를 쓰는 것은 운을 좋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글씨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특히 힘들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한 배려가 없습니다. 당연히 나의 운도 좋아지겠지요. 채소가게집 아이를 경영자로 키운 선생님의 덕담 한마디. 격려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힘은 오래 계속되며 때로는 몇십 년이 넘게 마음을 지탱해주며 미래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초등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박사가 되고 싶어요. 장관이 될 거예요 하는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채소 가게를 할 거예요. 우리 집이 채소 가게니까요. 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며 같은 반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꿈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구나. 마을에서 으뜸 가는 채소가게 사장님이 되렴. 그 아이는 선생님의 말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채소가게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려의 말을 들으면 생각지 못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을 한 본인조차 잊어버린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운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업의 운을 높여준다. 격려는 마음을 밝게 만들고 그 사람의 평생 운을 좋게 해준다. 말과 운의 관계를 잘 이해하셨나요? 운을 높이려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하라.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운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이 좋아질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운은 평소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 하늘이 돕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든 일도 더 이상 하기 싫지 않고 스트레스도 몹시 줄어들지요. 기쁘게 일하면 일의 효율도 오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고 나면 일이 잘 풀릴 뿐 아니라 주변의 협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신이 당신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입니다. 집 주변을 청소하면 온 동네가 깨끗해진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주변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이웃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 마을의 길에서는 쓰레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를 주운 사람도 매일 기분 좋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순환입니다. 한 가지 사소한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점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운이 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으면 운이 달아나고 넓게 보고 전체를 생각해 행동하면 운이 좋아지는 것도 선의 순환을 떠올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운을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평소 모아두었던 돈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 저축보다 중요한 것이 인심저축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하는가는 마치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주위 사람들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요. 인심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심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고 효도하며 자기 힘만큼 남을 돕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되지요. 너무나도 뻔한 교훈 같지만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과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